안녕하세요. 데터의 주간 환율 전망이 돌아왔습니다. 가투가 휴가를 가서 저 혼자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맞췄습니다. 네, 제가 완전히 맞췄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달러원 저점은 1183.00, 고점은 1196.10, 그 다음에 오늘 금요일 종가는 1184.70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결국 환율은 조금 빠졌죠. 지난주 1190원대에서 1180원대로 빠졌는데 미국의 2분기 GDP가 결국 안 좋은 걸로 나왔었고요. 이렇게 미국의 경제만 부진하다는 우려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였고, 그것에 연동해서 달러원 환율도 빠졌지만 그래도 저점 인식에 따라서 1180원대 중반에서는 하단이 지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3일에는 달러 인덱스가 다시 상승세를 보였고요. 또 이제 달러원이 오르게 된 이유는 미국이 추가 실업수당에 대해서 재정 부양책이 의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가 되었었죠. 하지만 또 상단에 많이 오를 수는 없었던 게 중국 지표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중국의 제조업 PMI가 잘 나왔고요. 그 다음 한국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수출 감소폭이 좀 줄어들었다. 약간씩 한국 상황도 나아지고 있다는 게 보였기 때문에 달러원의 상단도 역시 제한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 후반에 들어와서는 달러 인덱스가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기 때문에 계속 가던 길을 가는 거죠. 추세는 달러 인덱스의 약세로 형성이 되어서 그게 빠졌는데, 위험자산 선호로 볼만한 재료들이 몇 개 있었는데 미국의 코로나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7만대에서 5만대로 좀 줄어들었었고요. 코스피는 계속 오르고, 네, 미국 주가도 계속 오르는 중이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미국의 ISM 비제조업 PMI, 이게 이제 58.1이면 굉장히 잘 나온 편이거든요. 심리 지표이긴 하지만 구매 관리자들은 미국의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특히 이제 서비스업 쪽은 더 살아날 수 있다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달러 위안이 급등을 한데 왜 그랬냐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틱톡과 위챗 이것들을 45일 안에 미국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그런 행정명령을 내놓음에 따라서 달러 위안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랬다가 도로 다 빠졌는데 중국 7월 수출이 깜짝 상승, 전년 대비 7.2% 상승. 이건 어쨌든 중국산을 수입하려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세계 경기, 특히 이제 중국 외부 수요가 증가를 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결국은 1180원대 중반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인플레이션이 올 것인가. 지금 위험자산, 안전자산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시장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도 오르고 미국 채권 가격도 오릅니다. 금도 오르고 다 올라요. 그리고 달러는 확실히 달러 인덱스 하락세 추세를 형성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위험자산, 안전자산 이슈로 볼 것이 아니라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 미국에서 엄청난 양의 재정 적자, 그러니까 재정 부양책도 내놓고 있고, 연준에서도 통화 정책도 굉장히 완화적으로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동성의 폭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냐? 기존의 경제학 이론들은 돈이 많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기에는 그동안의 상황들이 좀 아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은 인플레이션은 안 올 겁니다 라고 하고 싶은데요. 먼저 제가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고, 여기서 전제는 이 인플레이션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의미의 물가 상승이죠. 경제가 잘 돌아가면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그렇게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이 바로 늘어나지 않는다면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면서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경제 면에서는 좋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물가가 올랐으니까 사람들의 임금도 높여주게 되고 또 금리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면서 경제는 더욱더 명목이든 실질이든 더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전통적인 의미의 인플레이션이고, 이게 올 것이다 라는 견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렇지만 저는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두 번째 인플레이션, 자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실물 경기랑 상관이 없이 화폐 가치로 표시가 되는 주식, 부동산, 이런 자산의 가격만 오르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인플레이션은 사실 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도 계속 2%,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가 도달할 때까지는 돈을 풀겠다 하고 돈을 계속 풀었죠. 그런데 인플레이션 오지 않았어요. 전통적 의미의 인플레이션은 오질 않았었고, 다만 자산 인플레이션은 왔었습니다.
뭐 그동안 미국 주가가 계속 올랐던 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기존 경제학에서는 화폐의 총량과 그걸 곱하기 화폐의 유통 속도, 그러니까 돈이 많아져도 인플레이션이 늘어날 수가 있고, 화폐의 유통 속도가 같다면요, 아니면 돈이 같이 있더라도 화폐의 유통 속도, 제가 이 사람한테 쓰고 A는 B한테 쓰고 B는 C한테 쓰고 이게 정부 들어갔다가 바로 튀어나와서 기업한테 가고 이렇게 돈이 빠르게 돌면 결국 국가의 총 생산, 총 수요, 그러니까 GDP 자체죠. 그 GDP 자체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초과 수요를 의미할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건데, 인플레이션을 주장하는 분들은 화폐 유통 속도가 일단 같다고 가정을 하면 돈을 막 2배, 3배 이렇게 풀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화폐 유통 속도가 맛이 간 것 같다, 이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인터넷 검색을 좀 해봤더니 괜찮은 게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천이라는 경제평론가께서 작년 7월에 냈던 기사인데요. 유튜브 밑에 링크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그동안 없었던 이유, 왜 없냐면 이분의 설명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 값이 계속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빨리 사는 게 좋죠. 그러니까 빨리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가서 물건을 막 사요. 그러면은 물건 값이 실제로 오르게 되고, 이렇게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증가를 하면 물가가 올랐으니까 그만큼 실질 임금을 맞춰주기 위해서 명목 임금도 올려주고, 돈의 가격, 금리도 소득이 증가하면서 오르게 되고, 이런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게 정상인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허약해졌냐면 바로 재정 확대나 저금리 체제가, 재정 정책도 확대를 하고 통화 정책도 완화적으로 했는데 이것이 성장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재정 확대를 해서 그 돈을 정부가 풀어보자 하면은 정부의 재정 적자가 늘어나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그 빚이 너무 많아졌어 이러면서 돈을 또 못 쓰겠다, 이렇게 돼서 경제에 일시적인 충격을 줄 뿐이다 라는 얘기고요. 통화정책도 마찬가지로 완화적으로 했지만 그거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산 가격만 뻥튀기가 되고 주식은 뭐 오르고 부동산이 올랐지만 양적 완화 정책이 실제 경제에 인플레이션을 가져오진 못했다. 그런 걸 본 이상 물가는 안 오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기대 심리가 없으니까 물가가 오를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도 경제가 심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음 기사를 보시면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알고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강화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연합뉴스 기사를 보시면 월스트리트저널, 연준은 고인플레 회피를 위한 선제적 금리 인상을 포기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만약에 인플레이션율이 상회를 해버리면 그러면 기준금리를 올려서 유동성을 줄이겠다, 이런 전제가 있었죠. 이제 아예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넘는 거를 연준이 아예 허용을 해버리는 거죠. 인플레이션율이 2%를 넘더라도 금리 인상은 당분간 없다. 이렇게 되면 돈이 계속 많이 풀리고 저금리 기조는 유지가 되겠구나.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자극을 해서 실제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음 FOMC인 9월에는 이런 포워드 가이던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 지침을 수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워낙 경제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연준이 해서라도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강화시켜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이고, 다시 생각을 해보면 경제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정말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인플레이션을 경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는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연합인포맥스 기사고요. 모건 스탠리는 인플레 급등 위험을 무시하는 게 실수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인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리의 주장을 무시해왔다. 왜 이런 주장을 하냐면 기존과 약간 달라진 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번에는 재정 대응이 정말로 달라졌다. 기존에는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유, 그렇게 빚을 져서 미래 세대한테 부담을 주고 불건전한 재정 자체가 향후에 정말 꼭 필요할 때,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재정 투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수도 있고, 이자 부담도 늘어나는 거죠. 정부 입장에선
세금 걷어서 기존 부채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니까요.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 하에서는 다 죽지 않으시면 일단 재정을 풀자, 이런 기조들이 이제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 달라졌으니까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급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고 모건 스탠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뭐 이거는 향후 지켜봐야 되겠지만,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가 영구적인 손상을 입고 실업자가 유지가 되고 사람들이 돌아갈 일터가 없어서 결국 소득이 줄어들었다, 일시적인 재정 부양 체계만 기대면서 가고 있는데, 경제의 영구적 손상이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 인플레이션 올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기사에는 동의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 MMT, 현대통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MMT의 내용은 정부는 아무리 돈을 풀어도 된다, 재정이든 통화든 상관없어요. 그것의 전제는 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가 된다면,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게 너무 싫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돈을 아무리 풀어도 상관없다. 그런데 실제로도 돈을 양적 완화를 그렇게 했어도 인플레이션율은 오르지 않았고 연준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죠. 유럽도 일본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수요보다는 초과 생산이 늘 문제인 상황이었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런 초과 생산 상황은 더 강화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현대통화 이론을 실제로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통적인 의미의 인플레이션이 오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을 하고요. 다만 자산 가격의 인플레이션은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가장 위험한 자산이 뭐냐, 손실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위험한 자산은 바로 돈 그 자체라는 거죠. 어떤 실물 자산,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아니면 계속 발행한다는 그 정부의 채권, 국채라도, 이런 자산들의 가격, 금도 마찬가지죠. 계속 오르고 있어요. 화폐 가치만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돈을 들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위험하고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버스를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한 번만 이 탈출할 기회를 주면 좋겠는데, 결국은 정방향으로 오른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를 들면 미중 갈등이라든지, 오늘도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틱톡과 위챗을 퇴출시키겠다는 그런 행정명령을 내놓은 걸 보면,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는 아니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사실 이 재정을 풀고 막 돈을 계속 푸는 게 어느 순간에는 계속 이럴 수는 없지 않나, 부채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심리의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돈을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결국 오르지 않았다, 그러면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갑자기 또 강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주면 탈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환율 전망 해보겠습니다. 지금 1180원대 중반에서 이번 주가 마무리됐는데, 저는 일단 이거는 달러 인덱스의 약세, 하락세 추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상당히 강력한 추세다. 그리고 달러원 기준으로 봐도 제가 중시하는 200일 이동평균선 다 깨고 내려와서 지지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준은 계속 돈을 풀고, 이렇게 달러가 풀리면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돌발적인 변수, 이게 갑자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너무 세져가지고 달러가 급등을 하는 그런 순간이 다음 주에 올지 다음 달에 올지 연말 안에 오긴 올지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달러는 하락한다,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도 이런 추세 유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저는 1180원을 깨고 내려가는 것을 시도할 수 있다. 그래서 달러원 저점은 1170원, 고점 1195원으로 해서 1170원대 진입을 시도하는 장세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터는 휴가였기 때문에 전망을 생략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의 의견은 개인 의견이고 저희들이 다니는 각각의 은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투자는 여러분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만 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의 의견은 참고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터의 주간 환율 전망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